아침 출근길 늘 먹던 편의점 커피 한 잔이 결제가 안 됩니다. 단말기에는 사용 불가라는 말만 뜹니다. 어제 월급이 들어온 걸 분명히 봤는데 말이죠. 이렇게 문자 하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하나, 잘 대응하면 계좌는 다시 살아나고 잘못 대응하면 생활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오늘은 여러 압류 중에서도 계좌 압류에만 집중해서 그 신호가 어떻게 시작되고 2026년부터는 어떻게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까지 딱 필요한 진짜 내용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변호사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돼서 쓰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거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계좌 압류가 막히는 게요, 어느 순간 막히고 나서 문자로 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막히면 막히는가 보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흔히 말하는 압류됐다, 통장이 막혔다라는 거는 가압류로 인해서 막힐 수도 있고요, 압류로 인해서 막힐 수도 있어요. 압류는 지연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소송에서 들어왔어요. 소송 들어와가지고 재판 참석하라 통달을 받았잖아요. 재판에 참석했는데 못 이겼어요. 졌어요. 그러면 곧 나한테 압류가 들어오겠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는 예측할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가압류는 그게 안 돼요. 가압류는 말 그대로 목적이 뭐냐면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되게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가압류 확정되고 나서 2주 안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무자한테 송달 가는 것도 없습니다. 가압류가 사실 되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모르다 갑자기 그냥 딱 결제가 안 되고 계좌 이체가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딱 문자 오면서 압류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압류가. 대신 가압류를 하는 채권자도 반대급부가 있죠. 보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요건을 전부 다 이제 소명해야 됩니다. 소명하고도 일정액을 공탁을 하고 나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와 압류를 제가 구분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압류가 들어오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집행법원을 통해서 계좌를 압류, 즉 처분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가압류는 압류하고 좀 다르게 판결이나 결정을 받고 나서 집행법원에 가면은 이 기간이 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압류라는 거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는 거예요. 다른 데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게 가압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채권자라는 심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법원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내 계좌의 정보나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알고. 제가 채권자 대리도 많이 하잖아요. 압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압류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계좌를 압류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에 작성을 해요. 근데 보통 거기에다가 가장 먼저 넣는 게 뭐냐면은 1금융권을 먼저 압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금융권은 본사로 송달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1금융권의 계좌가 압류가 돼요. 근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이 3금융권이 있죠. 이런 데들은 압류하고자 하는 그 계좌를 특정해가지고 법원에 밝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압류 대상물을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채권이 1억이에요. 계좌를 5개를 압류하겠다. 그러면은 1,000만 원씩 나눠야 돼요. 2,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각 계좌를 압류해보고 금융기관에 요청해가지고 압류한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압류를 다시 해지하고 다른 계좌를 압류해보고. 생각보다 이 압류하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1금융권은 본사가 다 관리를 해요.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각각의 지점별로 하나씩 법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점별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잘 압류가 쉽진 않죠. 그래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2금융권 계좌 개설하기가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압류가 이미 들어온 거를 우리가 해지하거나 풀 수는 없어요. 회생 절차를 다 진행하고 면책되는 게 아니고 인가, 6개월에서 1년 이내 인가가 나오는데 그 기간 안에 인가를 받으시면은 그때는 다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회생 절차 신청을 하고 금지 명령이 나올 때까지 압류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압류 명령은 불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건 압류되기 전에 회생 신청하셔가지고 압류를 막는 게 제일 좋죠. 그 해지는 일일이 해지를 해야 되나요? 일일이 해지하셔야죠. 현존하는 제도 중에서 압류를 멈추거나 아니면은 압류를 방지하는 제도는 회생 절차밖에 없긴 해요. 회생 절차의 금지 명령이 발부가 되고 채권자한테 송달이 되면은
개별적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좌 압류 추심 명령이 안 된다는 거죠. 계좌가 안 막힌다는 거죠. 현재 제도로서 압류 자체를 막는 거는 그거밖에 없고요. 이미 압류가 들어와 버리면은 확실히 제약이 좀 생겨요. 경제활동 하는데 계좌를 사용을 못 하시게 되면은 계좌 이체도 안 되고요.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여신거래도 안 될 거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계좌가 전부 다 압류가 됐어요. 압류가 된 상태에서 내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급여는 계좌로 받잖아요. 요새는 현금으로 못 주거든요. 급여를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열거해 놨습니다. 열거해 놨는데 가장 이제 대두되는 게 예금 계좌에 있는 돈 185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금 중에서 1000만 원 그리고 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가 되고 그리고 각종 연금이라든지 퇴직금 중에 2분의 1 이런 것들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 예금 계좌에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이 합해가지고 총 잔액이 185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하는 게 아니고 특정 계좌를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계좌에 185만 원이 있고 다른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압류가 금지가 되겠죠.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압류가 됩니다. 그 안에 뭐 10만 원이 있든 20만 원이 있든 일단 압류가 돼요. 압류가 되고 나서 채무자가 여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 계좌를 다 열어봤더니 185만 원 이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좌를 압류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별도의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국민연금을 어디로 받아요? 계좌로 받잖아요.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되면 국민연금도 압류되는 거예요. 퇴직금도 압류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들어오면은 압류를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계좌가 있어요. 근데 이 계좌 같은 경우는 현재 발급 가능한 대상이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2026년 2월부터 이 압류 방지 통장이 개편이 예정돼 있어요.